2교시에서는 국가별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미국, 독일, 북유럽 국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영국은 사회복지 정책보다는 사회정책이나 사회행정, 사회서비스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좀 더 자주 쓰이고 사회복지 정책을 지칭한다면 공공부조를 지칭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회정책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북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은 사회복지 정책보다는 사회정책이나 사회행정 또는 사회서비스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주택이나 고용, 가족정책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보다는 더 넓고 더 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영국은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서 의료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보건 서비스를 NHS라고 하죠. 그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사회정책과 사회행정을 그래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사회정책, 사회행정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넓은 의미의 사회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좀 더 자주 쓰이는데요. 월페어라는 이 복지란 단어는 종종 공공부조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1935년 사회보장법을 도입한 미국은 이 경제 대공황을 아주 치명적으로 겪은 나라인데요. 이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성격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 공공 영역이 다소 미흡하여서 민간 영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주로 정부기관이나 자발적 비영리 조직,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이 물적 자원과 서비스 자원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달해 준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은 유럽과는 달리 조금 계급 정책의 의미보다는 없는 분들, 시민의 생활보장, 생활곤란에 빠져 있는 그 시민들을 위한 고용 기회와 주택 및 생활 변동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한다. 그런 의미가 강하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정책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영국과 좀 비슷합니다.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및 사회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빈곤과 불평등 같은 각종 사회 문제와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노동권에서 분화된 그 권리 개념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83년 질병보험, 최초의 사회보험이죠. 이것을 도입한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재상 비스마르크의 주도하에 그러니까 1880년대 제정된 사회입법, 질병보험, 산재보험, 노령폐질보험 1883년에서 84년 그 다음에 노령폐질연금이 1889년 이것을 제정하게 된 사회입법이 그 효시가 되겠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평등한 급여와 서비스를 국가의 일반 재정을 사용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이다, 연대주의적이다,
이런 보편주의나 연대주의 같은 사회복지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나라입니다. 정부의 일반 재정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성장과 분배를 성공적으로 조화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이들의 그 사상인데요. 사회민주주의라는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브 북유럽 국가들에 대한 그 복지를 칭할 때 사회민주주의 모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은 진보성과 관대함 이런 영향 때문인지 복지국가의 최고 단계 아주 제일 잘 사는 복지국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재원은 조세 방식에 의해 그리고 정치적인 그 합의를 통해서 그 대상 영역을 부유층까지 확대해서 모든 그 조세 방식이 아주 잘 돼 있는 명실상부한 보편주의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를 또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학문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소득이나 의료, 교육, 주택, 고용 및 개인적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의로 생각하는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것과 연관도 있고 이것들에 대한 일련의 행동 지침,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서비스 및 급여의 배분 원칙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지침으로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라고 적혀 있네요. 이걸 좀 달리 해석해 보면은 실정법이나 제도상으로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 개념이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뭐 협의의 개념을 보면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정책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의 배분, 뭐 급여를 통한 일정한 목적을 이루려는, 성취하려는, 달성하려는 일련의 그 지침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행동 지침으로 여기고 있고 이것을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에 적용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제도상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비시장적인 분배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요. 시장적 논리는 뭐 기여나 급여, 그 사회보험에서 기여나 급여 측면에서는 시장적 논리가 적용된다고 하겠지만은 기여나 급여 수준의 비대칭 측면에서는 비시장적 논리가 개입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가운데 사회복지 정책의 유사 개념이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을 얘기했을 때나 영국을 예를 들었을 때 사회정책이 사회복지 정책보다 좀 넓은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회정책이라는 유사 개념이 있고 미국 루스벨트 시절 때 그 소득 보장안인 뉴딜 정책 그때 사용했던 용어인 사회보장 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의 유사 개념으로 나와 있어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정책은 사회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이 개념이 처음 등장했었는데요. 당시에는 빈민구제 정책, 노동자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노동보호법이라는 그 보호법이 있었고 또 공장법이라고 하는 형태 많이 들어봤죠. 공장법의 형태로 등장하였으나 후에 사회복지 제도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이때는 그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쳤고요. 그 대상에 있어서 빈민 노동자에서 점차 갈수록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 정책의 핵심은
국가나 산업사회의 제도적 결함을 인정하고 그 시정을 위한 자본주의 체계의 수정이라는 고전적 의미를 넘어서서 최근에 와서는 새로운 사회 체계를 창출해 나가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넓어지고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사회정책은 건강이나 소득보장, 교육, 주택, 개별 사회 서비스 등 주로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책의 의미를 확장하게 되면은 일반 공공정책과 동일시가 될 수가 있고 그 의미를 좀 좁히면은 사회복지정책과 동의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정책을 사회복지 정책보다 넓게 간주하는 것은 사회 정책에는 통상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에서 잘 다루지 않는 정책이 있는데요. 인구 정책이나 인력 정책, 교육 정책, 교통 정책, 주택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사회복지 정책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정책이라는 유사 개념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 정책은 경제공황에 직면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소득보장 계획 아닌 뉴딜 정책을 미국의 의회에서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설명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935년 사회보장법이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보장이란 용어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는데요. 그 이전에는 유럽에서는 사회보험이나 국민보험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에는 공공부조와 각종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그 경제공황의 그런 등장 배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일컬을 때 소득보장 정책인 이 뉴딜 정책을 많이 떠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이 연방정부에 의해 관리 운영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인 노령이나 유족, 장애 보험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영국에서는 뭐 한편으로는 일련의 소득 보장 정책을 의미하지만 또 영국에서는 그 유명한 베버리지가 사회보장 정책은 뭐 질병 및 사고, 실업 노령, 그다음에 사망, 또 예외적 지출 같은 특정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 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의 유사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나 계획 혹은 과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에 대해 1970년대 그 타운젠드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사회 서비스의 5가지를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마샬은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은 보장, 건강, 복지로서 복지가 사회복지 정책의 최종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정책 영역으로 소득보장이나 보건의료,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육, 주택, 이분도 한 5가지 정도로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정책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 조세제도나 그리고 노동정책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봐야 하고 협의의 의미에서는 가난한 자, 노인,
병든 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그 광의의 의미라는 것이 그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에 결부시키면은 조세 정책으로 조세의 징수, 그 다음에 징수 방식을 조절하여 재원 확보를 하는 것인데요.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조세 정책으로 가져올 수 있고, 사회복지 정책으로의 조세 정책으로는 부의 소득세 정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의의 의미에서 노동 정책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노동 정책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동 시장과 관련된 불이익을 해소하고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노동 정책 중에 고용 정책, 노사 정책, 임금 정책, 사회보장, 산업복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러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조금 범위를 좁혔다고 해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고요. 다시 일자리를 얻어서 노동시장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교육, 훈련 이런 걸 알선하고 훈련해서 하는 그 부분을 조금 활발하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광해 사회복지 정책은 좀 포괄적이다 보니 범위가 좀 넓은 부분에서 몇 개로 나누어지지만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좀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해의 사회복지 정책이 조세 정책이나 노동 정책이 주안점이 됐다고 한다면은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은 소득 보장, 건강 보장, 주택 정책,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정책 등 5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소득 보장이란 것은 노령, 사망, 장애, 실업, 질병과 사고, 저임금의 위험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경우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나 각종 수당제도 등을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보장 정책에 이어 건강보장 정책은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질병을 대상으로 치료와 예방의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국가 책임하에 실시해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유지를 돕는 것입니다. 건강보장 정책에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의료급여죠. 의료보호 및 부조,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장의 유형으로는 한국이나 독일, 일본, 브라질, 그리고 오스트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은 그 사회보험 방식을 쓰는 나라이고요. 영국 및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국민 보건 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장 정책이 있습니다. 소득 보장 정책, 건강 보장 정책, 그래서 구주택 보장 정책도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인데요. 주택 보장 정책으로는 주택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죠. 가장 큰 피해자가 주택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그 돈 없고 한 그 저소득층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한테는 그 나라에서 공적인 개입이 불가피한데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주거권은 그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인간의 필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택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도 해줄 수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할 수 있고 국민주택이나 또 보금자리 주택을 제공하고 또 사는 곳의 삶의 질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넷째, 대인적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인적 사회 서비스는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이나 여성, 사회적 약자, 장애인도 포함되고요. 다문화 가족도 포함되겠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정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교육 정책도 국민의 인적 자원으로서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받을 기회,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결과들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론적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인데요. 교육 정책으로는 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요. 정부의 교육 재정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 활성화, 그 다음에 사회교육 활성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자를 지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급식이나 또 근로자를 위한 산업체 부설 학교 등 그러한 지원과 각종 장학제도 등이 교육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영역으로는 소득 보장 정책, 건강 보장 정책, 주택 정책,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정책을 여기에 속하고요. 광의로는 조세 정책과 노동 정책이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및 목표 체계라는 특성인데요. 자유, 평등, 민주주의, 연대의식, 공평성, 적절성, 효율성, 접근성,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영역으로서 소득, 건강, 근로, 삶의 질 영역,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는 궁극적 목표와 세부적 목표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의 대안으로서는 공공부조 정책 대안, 사회보험 정책 대안,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대안 등이 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2교시와 지금 또 3교시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정책의 특성과 가치 및 목표 체계는 조금 구분될 또 필요가 있는데요. 진도상 이렇게 나가다 보니 설명을 또 조금 차별화해서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논리에 사회복지 정책이 좌우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의 재분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안정에 기여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및 목표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자유는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란 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유형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일정한 개체에 의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자유다. 좀 쉽게 설명하면 소극적 자유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가의 간섭이 부재하거나 최소한에 그칠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회구조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간섭을 필요로 하는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로부터 자유인 소극적 자유는 근대 시민국가에서 발달한 가치로서 그 대상을 자본가 등 중상류층에 한정하는 반면에 국가에 의한 자유인 적극적 자유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발달한 가치입니다. 사회의 모든 계층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적극적 자유는 모든 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가 구현되지 않은 상태를 자유의 제한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라고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가운데 자유에 이어 평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등은 권리나 의무, 자격 등의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 같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와 상충될 수도 있겠죠. 평등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유라고 해서 절대적인 불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서로 자유와 평등은 공존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평등하면은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능력이나 욕구 등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으로 결과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치에 근거한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러한 수량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정 연령에 해당하면 빈부의 능력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되는 보편적인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 등이 이 수량적 평등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나 능력, 노력, 또 공헌도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가치로서 공평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요인이 되기도 하죠. 소득 비례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내고 덜 버는 사람이 적게 내는 사회보험 제도 등이 비례적 평등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과는 관계없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결과의 불평등을 합법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결과를 위한 과정인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 기회 평등의 사례를 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이기도 한데요.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국민이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이나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하며 국가는 출판이나 결사, 언론의 자유 등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해야 하죠.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해야 되며 국가는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권 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1인 1표,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이 국민의 복리 증진, 그 다음에 빈부 및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인간 존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요건인 국민에 대한 정부의 복리 증진에 근거해서 각종 사회보장 정책이 실제로 민주주의에서는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헌법 규정 제34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 이런 의미이죠. 이어 3교시에서 찾아뵙겠습니다.